네, 화요일에 찾아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치연한 직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내일 다가와서 오늘 그 결과를 좀 예상을 해봐야 되는 시간이 됐고요. 3월 9일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1주년이 됩니다. 집권 1년의 평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의 시간 우리공화당의 조원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한 주가 참 빠르게 다가옵니다. 예. 요즘 가장 최근에 골몰하고 계신 사안이 혹시 우리 대표님께서는 있으실까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의 양당 정치가 이제 최악의 상황에 갔다. 예. 이제 저는 제가 몸담았던 보수 정당인데 저렇게 무대응 무대책 저런 정당은 처음 봐거든요. 예. 국민의힘이. 예. 그리고 민주당은 그냥 민주당의 이름이 부끄러울 정도로 반민주적 개딸들의 행태, 또 부패한 정당의 이미지. 이제 양당 정치의 87 헌법 이후에 그 헌법 개정 이후에 이제 양당 정치가 고착화가 되고 그 3당 야합 이후에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한 40년 지나면서 이제 한계가 왔구나. 이제 양당 정치라는 것이. 그다음에 지역주의에 기반한 양당 정치가 국민을 외면하는 내로남불 정치. 민주당은 사실은 386으로 등장해서 이제 686까지 가는 그런 운동권의 태조. 그 국민의힘은 이번 정당대회에 보여줬던 가장 그 보수 정권이 보수 정당이 가져서는 안 되는 그러한 그 줄 세우기, 또 자기의 의지하고 관련 없이 또 권력에 빌붙어서 저는 사실은 그런 정치인들은 그냥 껍데기다 이래 보는 거죠. 예, 예. 껍데기 정치인들이 이제는 우리 정치사에서 물러날 때가 된 거 아닌가. 예. 우리가 2단계로 보면은 1948년도에 그 건국하고 그다음 지원국회가 나오면서 지금 이제 약 73년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73년 4년간에 이제 그 87 헌법 개정이라는 중간에 딱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과정을 겪어보면은 이제 우리가 3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이게 우리를 대한민국의 사류 정치, 사류 정당의 이거를 어떻게 최소한 인류는 아니더라도 2류 정도까지를 끌어올릴 거냐 예, 예.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제 요즘 계속 고민은 정치 개혁을 어떻게 해나갈 거냐. 예, 예. 만약에 대한민국이 세계 7대 강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이제 기초는 경제라든지 이제 국민들의 DNA나 국민들의 역량은 돼가 있는 거예요. 예. 정치만 인류가 안 되더라도 2류 정도라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만 만들면은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정치 개혁에 대해서는 저희 매주 화요일에 나오셔가지고 대한민국 가장 시급한 과제로서는 정치 개혁을 꼽아주시고 또 현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동력 내지는 국정 현안을 잘 풀어가기 위한 선결 조건은 역시 정치 개혁이다. 그게 이제 제가 기대를 사실은 정치인들한테 크게 신세를 안 준 대통령이라서 예. 기대를 했는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노골적인 그 당무 개입 문제, 그렇죠. 그다음에 그 윤핵관들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두둔해져 버리는 상황, 예, 예. 또 마지막에 터져버리는 그 청와대 행정관의 이 개입 문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정치 개입에서 좀 물러서서 정치 개혁을 봐야 되는데 예. 눈에 보이는 거는 사실은 그 개혁보다는 개입이 더 쉽게 보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쉽게 보이는 정치 개입을 한 발 들였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왜냐하면 제가 정치 개혁을 하라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정치인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네. 이게 보통 3대 개혁이라는 그 노동, 연금, 교육 개혁의 주체자들이 정치인들이고, 그러면은 가장 신세지지 않은 역대 대통령들은
아무래도 그 대통령 기간 동안 전에 최소한 뭐 몇십 년씩 정치를 했던 분들이라고요. 예. 그런데 뭐 쭉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지 않은 입장에서 예. 돌아 있어서 제가 처음부터 얘기할 때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주변 사람을 잘 쓰셔야 된다. 음. 우선 자기 사심 없는 정치에 해박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옆에 두고 같이 정치를 논해야 된다. 혼자 독단적으로 하기 힘들다. 예. 그러다 보니까 윤핵관들이 가까이에 들어오잖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얼렁거리는 사람들이니까. 그 잘못된 정치의 관행들, 정치의 습관, 구태의 모습 이런 윤핵관들을 옆에 둠으로 해서 윤 대통령의 그 정치 개혁의 과제는 좀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다. 저는 예. 뭐 그런 과정에서 야당과의 협치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정치 개혁이 안 되면 3대 개혁은 말로 하는 3대 개혁밖에 안 된다. 뭐 노동 현장에서 뭐 그 건폭, 노동 현장에서의 비합리적, 불법적 그런 행위에 대한 제재 뭐 이런 건 좋아요. 단지 전체 그림을 그려놓고 예. 하나 일부를 떼야 되는데 전체 그림을 그리지 않고 하나에 집중해서 인기 위주로 가는 그 자체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두 번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은 기준을 국민 앞에 둬야 된다고. 그리고 그 국민 앞에 둔다는 것은 굉장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뽑아 특히 21만 표인가요?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되도록 뽑아준 그 국민 또 뽑아준 국민과 또 반대했던 국민 이러한 국민들을 어떻게 하나로 통합시킬 거냐 이 과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야당과는 협치를 하지 않고 여당과의 관계는 개입을 하는 그러한 정치 형태는 아주 잘못된 윤석열 정부의 일련이다. 예. 이렇게 보는 거죠. 말씀해 주셨으니까 당장 내일 있을 국민의힘 전당대회 예상이나 그 부분을 하기 전에 그 말씀해 주신 부분 있잖아요. 대통령실의 시민사회수석실에서 행정관이 뭐 카톡방에 뭐 초대가 돼 있었다. 누구를 뭐 카톡방에 김기현 후보를 응원하는 뭐 어떤 뭐 자료를 뭐 퍼날라달라고 요구를 했다. 왜 이거 다 떠나서 가장 최근의 보도로는 이제 경향신문 보도로부터 녹취가 나온 부분이니까 이거를 사실 어떻게 해명을 할지 좀 예상하기가 어려웠었는데 대통령실 해명을 보고 김기현 후보의 해명을 보니까 전당대회와 관련돼서는 공직선거법이나 국가공무원법 혐의 적용이 어렵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전당대회도 선거법상 똑같은 그 적용을 받아요. 선관위의 선거법 적용을 받고 전당대회 과정에서의 뭐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문제가 되거든요. 예. 또 하나는 시민사회 수석이 강승규인가?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예. 뭐 저하고 국회에 같이 했던 사람이고 예. 그분의 성품도 사람 괜찮은데 예. 저는 이진복 정무수석이나 강성규 시민사회 수석의 이 장악력이 예. 아직도 안 되고 있구나. 그건 결국은 김대기 비서실장이 저는 뭐 대통령실의 기강이 무너졌다고 이래 보는데 이 예민한 시절에 그러한 그 홍보를 행정관이 나서서 직접 하고 있다. 예.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하게 비판했던 것이 정무수석이 안철수 후보를 저는 뭐 안철수 후보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예. 그런데 원칙적으로 비대위원장 만나서 정무수석이 안철수 후보를 디스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 예. 또 그 정무수석하고 또 저 시민사회 수석이라는 게 하나의 정치의 전체 바운다리에 들어가는데 그 시민사회 수석실의 행정관이 저렇게 한다는 것은 시민사회 수석도 문제가 있다 이래 보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을 법적인 잣대로 아니 선거법에 선거 어느 전당대회든지 간에 선거법에 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그 감시를 받습니다. 네. 그런데 그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에 접촉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판사 출신의 김기현 의원이 너무 내용을 모른다.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기현 후보가 저는 대도
김기현 후보가 제대로 해나갈까 하는 그런 예.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걱정이 되시는군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이브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되고 이게 이례적인 풍경이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일단 안철수 후보 그 말로는 일부 당원이 이미 고발을 했기 때문에 뭐 수사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이게 뭐 이제 당장 하루 남아 있는 전당대회에서 얼마나 큰 변수가 될까요? 어떻게 큰 보십니까? 변수는 안 됩니다. 예. 근데 제가 안철수 후보를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예. 판단에 중대한 판단에서 굉장히 미스를 많이 한다. 탄핵 정국에서 본인 나서지 않아도 되는 그 상황들을 본인 나서서 그런 그 평당하는 민주당한테 평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나왔으면은 끝나자마자 바로 또 독일 가서 마라톤 하는 그런 영상 올리고 예. 뭐 홍준표 후보도 마찬가지고 홍준표 그 당시 후보도 끝나자마자 미국 가가지고 뭐 서부에 돌아다니는 관광 그런 거 하고 있었어요. 예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도대체 정치 지도자들이 뭔가 음. 자기를 지지했던 거기에 뭐 20 몇 프로가 됐던 뭐 26% 뭐 20%가 됐던 간에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선거 패배 이후에 멘붕 상태에 빠지잖아요. 예. 그러한 분들한테 대한 나름대로의 그 위안도 하고 또 자기가 왜 패배했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국민을 만나봐야 아는데 예.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나는 뭐 다음 대통령 선거 때까지는 좀 도망가 있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깝고 또 이번에 그 연장선상에서 저 안철수 후보가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예. 한 번은 그 반이성적 집단적 린치를 나경원 후보가 아니죠. 전 원내대표한테 가할 때 예. 그때 안철수 후보가 음. 기회주의적 행태를 택한 거예요.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나경원 후보가 지금 여론조사 1위 후보이고 나하고는 상대의 후보지만은 예. 그런 집단적 반이성적 행위는 맞지 않다. 그래서 나경원 후보에 대한 그 집단 린치를 즉각 중단해라. 이것은 정당 민주화에도 옳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고 예. 그런데 그동안에 나경원 후보가 무너지면 자기한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누구나 하죠. 그런데 그러한 기회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대권을 생각할 수 있느냐. 그게 한 번의 기회주의 행태를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보였고. 뭐 그때 뭐 본인도 당할 줄 몰랐겠죠. 아직 두 번째는 본인이 이제 정무수석실에서 저렇게 본인에 대한 이제 두 번째 이제 나경원 후보 이후에 쳤잖아요. 예. 그것은 반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날 얘기했는데 뭐 대통령이 뜻이 그러면은 자기는 그 뜻에 따라서 윤핵관 얘기를 안 하겠다. 아니 국민들은 다 윤핵관 얘기를 하는데 왜 국민의힘에 있는 후보들은 윤핵관 얘기를 못 하냐고. 어느 국민들한테 그럼 국민들의 이게 그저 입을 자물쇠로 잡을 수도 없잖아요. 국민들은 그렇죠. 윤핵관 얘기를 뭐 이준석이가 했던 뭐든 간에 윤핵관이란 사람들이 국민의 민심에서 반에 있는 거 국민들이 싫어하는 밉상 윤핵관이라는 얘기를 다 알고 있어서 예. 윤핵관들 사라졌잖아요. 예. 권성돈도 사라지고 장제원도 알고 김장현인데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쑥 사라졌다는 것은 그만큼 윤핵관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보수청에서도. 예. 국민의힘 투표하는 책임당원청에서도 윤핵관들이 나서면 손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 그런 윤핵관들을 대통령이 같이 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예. 그런데 그 안철수 후보가 두 번의 기회를 놓쳤다는 게 그때 안철수 후보는 권력에 굴종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어떠한 권력이라도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굴종하면은 그거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지도자의 가장 나쁜 그 조건 중에 가장 나쁜 그 지도자의 그런 행태가 하나는 기회주의. 예. 자기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러면서 말하지 않고 쫙 침묵하면서 기회 보는 거. 두 번째는 권력에 무서워서 예. 권력에 굴종하는 모습. 이 두 가지 행태를 보이면서 안철수 후보는 1등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렸잖아요. 네. 그러고 와서 요즘 와서 다시 뭐 그 당시의 예를 얘기하고 또 강성으로 돌아섰는데 그분은 항상 버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손을 자꾸 흔들어요. 예.
그 전에 할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줬는데 음. 전당대회라는 것은요. 전당대회로서 후폭풍은 있지만은 당대표가 되는 순간에 대통령하고의 동등관계는 아니지만은 서로 상호간의 견제와 예,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잖아요. 음. 왜 대통령의 부하식으로 음. 권력의 하수인식으로 하느냐. 그러면 대통령 대권의 희망은 접어라. 예. 그 정도 같으면은 이 대한민국의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 감이 안 된다. 음. 저는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오히려 그 안철수 후보의 민낯이 너무 드러나봤다. 예, 예. 그러면 다음 안철수 후보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은 그렇죠. 이번 전당대회에 도저히 결선 투표 하나 안 하냐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뚜껑 열어봐야 알죠. 왜냐하면 이게 83만 명이라는 투표를 처음 해보고 예. 100% 당원 투표라는 제도를 처음 해보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투표율이 높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높은 게 아니라고 보는 이유가 예, 예. 이준석 대표 뽑을 때 45% 했어요. 네. 그때는 국민투표 30% 들어온 거예요. 맞습니다. 그건 45% 왔다. 이게 음. 100% 당원 투표인데도 좀 53% 이제 넘어가면은 이준석 대표 뽑을 때 경선 때보다 한 10% 정도 높은데 그것은 30%를 국민들한테 줬던 그거를 100% 당원 투표로 하면서 예. 했던 그런 부분에 봐서는 음. 그렇게 높은 게 아니다. 예, 예. 단지 이제 저는 그 프로테지를 따지지 말고 예. 50만 명 가까이가 투표를 한다. 예. 지금 현재 한 5만 명 안 됩니까? 그죠? 음. 50만 명 가까이가 투표한다. 이거는 대단한 거다. 음. 저는 프로테지보다도 예. 83만 명 중에서 50만 명 가까이가 투표를 한다. 여기에 방점을 좀 두자. 예. 그러면 이 투표를 하는 사람들의 성향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키자.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후보를 어떻게 뽑을 거냐. 하나가 있고. 하나는 지키지 않고 예.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뽑아내야 된다.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협치를 하지 못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후보. 야당과의 대화를 열 수 있는 후보. 예.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러한 양단이 딱 갈라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선 투표를 가지 않겠느냐.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는 것은 45, 뭐 제가 대강 보면 45대 25대 뭐 15대 15 이 정도 선이 될 거예요 같아요. 예. 그러면 김기현 대 김기현 1등 대 2, 3, 4등의 프로테지는 45대 55 정도. 예. 뭐 1차 투표를 결선 투표를 안 간다 해도 박빙으로 예. 50%뭐 초반 정도로 겨우 넘어가지. 예.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45%에서 55% 예. 갈 거다. 그런데 결선 투표는 반대로 김기현 후보가 55대 45로 되지 않겠느냐. 예. 그런 어쨌든 대표님 말씀은 어차피 대표는 김기현 후보가 될 가능성이 뭐 가장 매우 높죠. 높다는 왜냐하면은 말씀이시네요. 45대 55로 가도 예. 결선 투표 올라가면은 그 55 중에서 10%는 김기현 후보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래 보는 거예요. 예. 매우 현실적인 분석이시고 저도 뭐 그 측면에선 동의를 하는데 결선에 만약 간다고 하면 그러니까 천하람 후보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 거죠? 저는 안철수 후보가 갑니다. 안철수 후보가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 그래서 안철수 후보 얘기를 자꾸 제가 천하람 얘기를 잘 안 하는 이유는 예. 그 천하람의 적이 이준석이에요. 결국은 결선 투표 가도 의미가 없다고. 의미가 없어지는. 왜? 지금 한교안 후보 지지하는 세나 예. 안철수 후보 지지하는 세가 천하람 후보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일부 가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가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천하람 후보가 이준석 그 전 대표를 등에 업는 순간에 예. 결선 투표용은 아니다 이래 보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국민의힘의 이제 83만 명의 책임 당원은 예. 굉장히 정치적으로 밝아요. 그럼 그분들은 결선 투표를 원하는 거예요. 예. 왜 그냥 하기보다는 자신한테 왔던 권리가 결선 투표에 가서 한번 보자. 예. 이런 심리적인 그게 좀 있거든요. 그러면 결선 투표 가서 그래도 결선 투표 가도 김기현이 되지 않느냐. 예.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예.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결선 투표의 그 경쟁력은 안철수 후보가 훨씬 높죠. 경선 투표 가게 되면. 예. 왜냐하면
지금 천하람 후보를 지지하는 층은 김기현 후보 지지를 돌지 않을 거예요. 당연하겠죠. 네. 황교안 후보는 갈랐어요. 제가 음. 그래서 45% 그냥 제가 예측해 보는 건데 예, 예. 45%든 김기현이 55%를 얻는다는 그 자체가 예. 안철수 후보의 표가 그리 갈 가능성이 음. 황교안 후보의 표가 그리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3분의 2 대 3분의 1 정도 갈 거다. 예, 예. 이래 봐서 대강 표 분석을 해보면은 예. 그렇게 나오는데 국민의힘 당원들도 책임 당원들도 그 책임 당원의 권리 행사한다는 게 예. 대단히 그 이슈화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선 투표까지 가보자. 예. 그런데 천하람 후보로서는 예. 아무튼 결선 투표 가도 표 확장성이 없고 예. 안철수 후보는 확장성이 있다. 예. 그래서 어쩌면은 김기현 음. 안철수가 박빙의 상태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예, 예, 예. 권리 당원들은. 예. 그래서 그거는 예측이기 때문에 예. 뭐 누가 뭐 결선 투표 안 가든 결선 투표 가든 예. 결과는 김기현으로 갈 건데 예, 예. 저는 결선 투표를 가지 않겠느냐. 예. 왜냐하면 김기현 후보의 땅 문제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또 국민의힘의 그 권리당원의 성분들을 대강 보면은 예. 국민의힘에서 뭐 돈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중산층, 자영업자 중산층이 좀 많아요. 예. 우리 공화당도 그렇듯이 예, 예. 보수 정당의 그렇게 권리당원, 책임당원의 분포는 중산층 서민이 꽤 많은 편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결선 투표로 가서 하는 것이 또 뭐 어차피 김기현 후보가 된다고 가정하면은 예, 예. 결선 투표 가는 것도 흥행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윤석열 대통령 정부로 봐서는 예. 그렇게까지 막판까지 시민사회 수석 행정관까지 개입을 하는 사태를 했는데 예. 1차에서 못 가면은 예. 얼굴이 조금 낯이 안 서지만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봐서는 뭐 상황은 후보 세 사람이 다 달라요. 예. 제가 그렇게 예측하는 근거는 물론 결선 투표 안 갈 수도 있지만 예측하는 근거는 예. 안철수, 황교안, 천하람 후보가 예. 성격이 다 다르다고. 성격이 비슷하면 되는데 예. 이 성격이 워낙 다른 후보들이 예. 이쪽 반 김기현 쪽에 서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표가 갈 수밖에 없어요. 음. 성격상. 또 지역적으로도 다 달라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도 다 다르잖아요. 하나는 부울경 쪽에 부산이고 예. 한 사람은 뭐 순천이지만 대구고 예. 또 한 사람은 이쪽 서울이고 예. 뭐 이래서 지역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답은 없다. 단지 그런 구도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래 보는 거죠. 예. 종합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튼 뭐 이제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역전의 가능성을 끝까지 그 미련을 놓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공수처 쪽에는 이제 또 고발을 해놓은 상황이어서 이 전당대회 개입 사태가 전당대회 이후에 어떻게 또 스토리가 전개가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될 일이긴 한데 어찌 됐든 뭐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김기현이다. 이렇게 좀 좁힐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 되고 난 다음에 더 문제지. 그건 그렇죠. 자, 이제 사실은. 부동산 문제가 이게 이제 그 판사 시절 그 친구 도와주기 위해서 했다 이거 아닙니까? 예, 예. 그 판사가 바로 이제 이런 매물 같은 거 나왔을 때 예. 그런 그 하는 판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 문제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간다. 예. 뭐 부동산이 뭐 그거 말고 또 있다는 얘기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예. 김기현 후보 뭐 재산은 공직자 계산이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예, 예. 그 재산 신고부터 훑어볼 것 같아요. 재산 신고 누락이 있는가? 예. 혹은 또 뭐 다른 부분들이 있는가? 그래서 김기현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 당 대표면서 개인적인 모든 부분들은 이제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틀린다. 특히 지금 협치 못하고 있는 야당이 가만히 있겠느냐? 예. 그래서 돌파구를 지금 민주당은요 돌파구 없어요. 돌파구를 열어내 보려고 뭐 50억 그룹 특검도 던지고 김건희 여사 특검도 던지고 또 저 이번에 지금 김기현 후보 김기현 후보 땅 문제도 던지고 그다음에 학폭 관련해 정순신 문제 던지고 막 뭔가 돌파구를 해보려고 하는데 산이 꽉 막혀 있어가지고 돌파구를 못 찾는 거야.
과거에 민주당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없고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야당 국민의힘하고 여론이 비슷비슷했으면은 예. 이미 벌써 뒤집어져서 이번에 전당대회도 저렇게 못했을 거예요. 음. 이 상태가 김기현 후보 외에는 다 손해 본 거예요. 예. 김기현 후보가 이득을 본 게 민주당 때문에 이득을 본 거다. 예. 그리고 김기현 후보가 저는 뭐 객관적으로 막판에 이렇게 자꾸 이득을 보고 있는 게 예. 민주당 음. 또 바깥에서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하고 있는 예. 강성 촛불 또 그 이준석 음.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김기현 후보한테 도움을 주고 있다. 예. 결국은 민주당을 봐서는 김기현 후보가 되는 것이 예. 총선에 가장 유리하다 이래 볼 것 같아요. 민주당에 또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민주당이 뭐 공격할 소재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뭐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 후보까지 나와서 많이 털어봤잖아요. 별로 그렇습니다. 예. 털 게 별로 없고 예. 뭐 황교안 후보도 뭐 공직생활했는데 뭐 털 게 몇 개 있겠어요. 그리고 전하람 후보는 이제 시내니까 예. 그런 부분을 봐서는 민주당이 총선 치르기에는 예. 김기현 후보가 가장 좋은 당 대표다. 예. 이런 인식을 하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많은 분들께서 저희 방송 봐주시고 후원해 주시는데요. 테네시 형님, 소라님, 우근식님, 잘살자님, 백만송이님, 빙빙TV님 그리고 밭길로 가신님 감사드리고요. 정리하는 차원에서 전당대회는 전당대회대로 끝이 난다고 하더라도 정치 생명에 이번에 최대 득을 본 사람이 있을 거고 뭐 실을 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당대표가 되지 않는다면 안철수 후보 뭐 이제 대체적인 언론 분석을 보면 평론가들의 분석을 봐도 마찬가지인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가장 실패한 측면이 많은 후보는 안철수 후보를 꼽는 것 같고요. 나경원. 뭐 나경원이 실제로 후보가 뭐 그러니까 아니었으니까. 안철수 정치인으로서의 굉장히 그 피해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성자박했는 후보들이 안철수, 나경원. 안철수, 나경원. 뭐 유승민 전 의원이야 미리 예. 이걸 예상하고 아예 출마를 안 해버리고 예. 가장 혜택을 본 사람이 천하람. 황교안 후보는 황교안. 어떻습니까? 황교안 후보는 나름대로 예. 그 자기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던 그런 그다 뭐 정광훈 목사하고 또 재판 50억 수수설에 대해서 예. 그 또 재판까지 걸려 있으니까 예. 뭐 그 같은 편 아니었던가? 원래는 굉장히 막역했던 호영호재를 하는 사이였다고 제가 들었는데. 왜냐하면 뭐 정광훈 목사 재판 변호인도 하고 예. 뭐 집회할 때 그 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 그런까지 다 가르쳐 줬던 한교안 씨 아닌가요? 네네. 근데 그 동지가 이렇게 또 갈라서게 되는 그런 그림이 또 연출이 돼서 그 두 분의 사이는 정광훈 어떻게 될지. 목사님은 뭐 저는 뭐 평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예. 아무튼 뭐 돈에 대해서 자꾸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서 예. 돈을 누구한테 어떻게 줬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셔서 그것이 결코 애국 운동에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은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애국 운동은 저는 이제 좌파 촛불 이제 그 시위가 예. 춘투라 그러죠. 예. 3월 25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꽤 오래 갈 것 같아요. 예. 이제 상황들이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예. 많이 모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 50만, 60만이 모일 텐데 예. 오른쪽은 순수하게 나라를 지키고 체제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예. 그렇지 않고 동원력으로 모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좀 더 오른쪽의 태극기 운동들도 좀 깨끗하자. 예. 그리고 순수성, 정의감, 예. 그다음에 진실에 입각한 그러한 행동들 예. 이런 것이 오히려 국민들한테 예. 전반적인 이미지를 바꿔주는 형태가 된다. 예. 태극기 들었던 사람들이라고 그냥 맹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는데도 예. 지지하는 거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봐요. 태극기의 핵심은 정의감이에요. 국가를 지키겠다는 거지 윤석열 정부를 지키겠다는 건 아니라고 봐요.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당무 개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판을 해야지. 예. 그것이 태극기 정신이라. 그렇잖아요. 촛불 세력들이 촛불 정신을 얘기하듯이 태극기도 태극기 정신이 있잖아요. 정의감, 그다음에 진실을 추구하는 거, 그다음에 깨끗한 투쟁,
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정부가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침묵하고 맹목적인 지지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우리 공화당은 뭐 분명하게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강력하게 비판을 하는 입장이고 이번에 그 제3자 방식에 의한 징용 배상 이런 부분들은 저는 동의한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에 했었던 그 지소미아 파기라든지 박정희 대통령 정부에서 했던 그 6.25 창구권 협정. 아니 한일 협정 한일 뭐 협정. 이런 부분들을 그냥 무력화시키고 파기시키고 죽창가를 부를 시기는 아니다 이래 보는 거죠. 특히 북한이 지금 해부 미사일 7차 실험 준비하고 계속 미사일 쏘는 상황에서는 역사를 절대 잊지 않는다.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인식은 갖고 있지만은 예. 이런 부분을 너무 과거에 얽매이는 것도 맞지 않다 이래 보는 입장에서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은 예. 윤석열 정부가 협치하지 않고 음. 개혁 과제 실천을 로드맵을 못 만들어 놓고 예. 또 기업 과제의 준비도 하지 않는 그러한 정치 개혁에 앞장서는 모습은 뭐 예. 저희들은 비판받아 당연하다. 예. 뭐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 예. 제가 그 여의도에 가끔 취재를 나가 보면 뭐 전당대회 기간 동안 벌어졌던 당내 어떤 갈등이라는 것이 전당대회 이후에 터지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봉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어떤 국면을 보면 여당은 야당이 깨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야당은 여당이 깨질 거라고 서로 집안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니네 헤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이제 당내 전당대회 이후에 통합의 길을 가게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갈등과 반목의 길을 가게 될까요? 국민의힘은 이제 정권을 잡은 윤석열 대통령이 4년이 남아 있잖아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뭉칠 수밖에 없다. 여당도 윤석열 대통령의 그 뜻을 따를 수밖에 없다. 단지 하나 이게 상대적이에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사퇴한다는 거 저는 어렵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또 그 개딸들의 그 강성 팬덤층 또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지도부의 이제 그 강성 지도부들 예. 뭐 이렇게 해서 사퇴하기는 힘들다고요. 그러면 결국은 민주당발 분당 사태가 빠르다. 민주당발. 예. 왜냐하면 저게 뭐 탄핵 정국에서도 하루에 한 3,000통씩 새누리당 국회의원들한테 문자 폭탄이 쏟아지니까 못 견디더라고. 전화 다 받고 이랬어요.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그 형태라 반면교가. 그래서 국민의힘 스스로가 그 지금 전당대회 끝나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탈당하는 이런 형태보다는 오히려 민주당발 탈당을 기점으로 그러면은 민주당 하나의 국민의힘 신당 새로운 제3세력이 생길 때는 예. 굉장히 보수 정당이 예. 어려워지는데 이게 민주당이 분당 사태가 벌어지고 그러면은 국민의힘의 내부에 공천을 못 받을 세력들 유승민계, 안철수계, 천하람 이번에 천하람 뭐 이준석계 이런 사람들이 나갈 수 있는 그 계기가 된다. 예. 그러면은 급속도로 이 양당 자체가 분당 사태, 신당 창당 사태가 벌어지고 예. 이제 우리 공화당이나 정의당이나 예. 이렇게 제정당들의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예. 좀 그런 입장을 보고 있고요. 예. 그 또한 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에요. 그렇죠. 윤석열 네, 대통령이 네, 40% 중반대 네. 의 지지율 50% 본인이 그 투표에서 얻었던 47%인가 예. 그런 지지율을 유지를 하느냐. 예. 그렇지 않으면 지금같이 그 긍정하고 이제 그 긍정이 보통 35%대 선 예. 박스에 묶여가 있을 거냐. 예. 또 요 하나의 원인이 하나 있고 대통령 지지율. 두 예. 번째는 민생이에요. 자 이제 1년간은 지켜봤다고 국민들이 전 정부 문제도 있었고 예. 뭐 전 정부에서 여러 가지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그 퍼주기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1년이 지나서 2년 차에 들어가요. 2년 차에 갔는데도 고물가, 고금리 이런 부분 고유가를 못 잡아가고 예. 물론 고유가 문제는 다른 측면이 또 있지만 이 민생을 챙기지 못하고 개혁과제 실천을 못하는 또 1년이 됐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한테 직격탄이 내려온다. 그래 됐을 때 총선 구도가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민생 정책 행보가 맞물려 가지고 예, 예. 어떻게 갈 거냐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 어, 그래서 저는 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민주당을 보면은 예, 민주당이 실질적으로 이제 팬덤 정치의 강성 팬덤들에 의해 가지고 장악이 됐다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말로는 강성 팬덤에 대한 중립화를 요구하고 좀 자제를 요구하지만은 예.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경선도 못 나올 상황이 됐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친명계가 이번에 관련표를 40표 가까이 던졌을 때도 이재명 대표로 봐서는 곤혹스러운 방향이 있었지만 강성 지도부와 강성 팬덤들이 이재명 지표를 지켜주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것을 쉽게 버릴 수 있느냐? 음, 저는 이재명 대표의 지금까지의 정치 역정이나 예, 그동안 성남시장에서부터 해오는 과정들을 보면은 절대 사퇴를 하거나 그렇지 않을 거다. 끝까지 간다. 예, 그러면 결국은 공천 과정에서도 이제 이재명 반 이재명 예, 이런 갈라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호남 쪽에서 예, 저는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은 예, 민주당이 훨씬 더 빨리 네, 이 분당이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음. 왜냐하면 인하 경계도 예, 정세 경계도 합쳐가지고 많이 된다고요. 한 예. 40석 정도 되는데 이번에 조직적으로 사실은 반란표를 한 거예요. 예, 조직적으로. 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할 텐데 앞으로의 양당의 그러한 그 정치적인 변화 예, 또 중요하지만 저는 뭐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아니 너무 무책임들하다 무능하다 양당까지 똑같아요. 예, 무능 무책임 부패. 음. 거기는 민생을 외면하는 국민의힘, 민심을 외면하는 민주당. 이 화두가 국민들이 이제 계속 도는 거. 제가 이번에 청주에 갔다 왔는데 예, 특히 민주당 당원들을 제가 만났더니 음. 그 얘기 하더라고. 노골적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안티를 하더라고. 노골적으로. 그래서 지금 서울이 21%까지 갤럽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예, 이것은 이제 빨간불을 켠 거예요. 레드 카드를 던진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 정치의 계절, 즉 선거를 앞두고 예, 이런 정도의 총선 앞두고 이 정도로 양당 전체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때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것이 음. 뭐 양당을 떠나서 예, 국민들을 위한 하나의 정치 개혁 예, 혹은 인적 쇄신, 예, 하라면 양당 정치를 타파하는 그러한 견제할 수 있는 정당의 출현, 뭐 이런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그렇게만 나온다면은 이 양당 정치의 국민의힘이나 그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내로남불식으로 국민 무시하고 저렇게 자기들끼리만 하는 정치는 안 할 거 아니냐. 예,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긍정적인 행태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사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뭐 여야 모두 갈등과 반목 그러다 보면 또 이제 균열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다 남아 있는 상황이고 여당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이고 야당의 경우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향후 행보 내지는 이제 그 전망이나 발걸음이 야당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우리 천사님, 해피바이러스님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대통령 그 평가를 계속적으로 이제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이 주제로 이어가긴 할 텐데 이제 3월 9일이면은 1주년이 됩니다. 총평을 해 주신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딱 지지율만큼 주시겠습니까? 저는 딱 지지율만큼 그러면 한 35%, 35점. 35에서 40점. 낙제점은 겨우 면하는 예. 뭐 그 정도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 예. 정치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를 잘 모르는 대통령이 정치꾼들한테 휘둘렸고 예. 또 야당과의 여소야대 전국에서 협치를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일인데 예. 협치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치 부분에 있어서는 점수를 더 박하게 주고 예. 또 외교 안보 부분 뭐 서툴지만은 또 대북 관계에 있어서의 관계 설정을 재정립한다든지 한미 간의 관계했다든지 또 이번에 일본과의 관계도 예. 미래를 향한 입장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음. 점수를 많이 주고 예.
또 민생에 있어서는 저는 낙제점을 주는다. 인생의 왜냐하면 낙제점. 민생의 얘기들이 들리지 않거든요. 예. 그 대통령하고 정책 입안자들하고 뭐 이게 이제 관료들이라 그러죠. 그다음 관료들하고 정당하고가 각자 팔을 각자 흔들고 있다. 예. 그래서 민생 점수를 잃어버린 1년이다. 음. 그래서 이게 이제 개혁 과제도 마찬가지고 개혁 과제도 낙제점이다. 예. 그러면은 1년의 점수를 저는 35점에서 40점 사이를 줄 수밖에 없다. 역대 정부나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를 해 봐도 집권 1년 차 치고는 최하죠. 너무 못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평가가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대통령 선거 자체가 네. 반반으로 갈라서 있는 상태고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불행하게도 좌와 우의 이념 대결이 예. 갈라서 있고 중산층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것은 이번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중산층이 무너졌다고요. 우리의 건전한 중산층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이 부분들이 중산층을 딱 형성하고 있었는데 예. 이번 팬데믹을 통해 가지고 중산층이 무너져 버리는 사태가 와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예. 이게 대한민국이 정치가 정상화되고 예. 사회가 정상화되려면은 중산층이 음. 이 항아리 같이 중산층이 큰 형태가 돼야 되거든요. 예. 지금 중산층이 줄어들었다고. 음. 그래서 그런 형태를 우리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 예. 저는 그래 보는 거죠. 역대 정부마다 내걸었던 슬로건이 있고요. 대통령들마다 국정 철학 내지는 국정 과제로 내걸었던 여러 가지 과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1년을 돌아보고 나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내걸고 있는 국정 철학이나 과제는 무엇인가? 이명박 정부라고 한다면 뭐 4대 강이라든지 실용 외교, 실용주의, 또 박근혜 대통령이라면 무엇, 노무현, 김대중, 뭐 김영삼 다 갖고 있었던 색깔과 철학이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1년을 지나고 나니까 윤석열 정부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 평가에는 동일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강조를 했던 게 자유공정 상식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사에 있어서의 공정과 상식 문제가 제대로 지켜졌느냐. 음. 검찰 중심의 권력기관의 검찰 중심의 인사가 돋보였고 또 하나는 청와대 내부에서의 그 기강 문제도 예, 예. 굉장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특히 정치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가깝던 어떻든 간에 신세를 지더라도 예.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 음. 국민들한테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밉상 또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는 정치인들은 옆에 좀 멀리 하시는 게 좋잖아요.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은 자기가 꼭 믿는 사람을 이렇게 일을 주는 스타일이 돼서 예. 인재의 풀에 있어서 굉장히 협소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인사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거. 그래서 검찰 인사에 있어서의 최고의 잘못된 점은 검찰을 중심으로 한 인사였다. 예. 그다음에 자유를 얘기했지만은 예. 실질적으로 정당 민주화, 정당의 자유권을 박탈해 버리고 예. 또 하나는 그 실질적인 그 자유라는 예.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인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후퇴한 것 같다. 예. 그런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철학적 가치를 내세웠던 자유, 공정, 상식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1년이다. 예.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을 하겠다라는 예. 예. 부분들이 약해요. 음. 뭐 저는 보여주기식 무슨 그 건설 사업이라든지 예. 그런 사업들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 팬데믹 이후에 포스트 팬데믹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예. 그 그림을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은 팬데믹 이제 마스크를 전체가 다 벗는 상황이 됐을 때 그다음부터 가는 것이 뭔가 예. 하는 것이 경제부총리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것이 국민들이 딱 와닿지 않는다. 그냥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에 대한 그 원전 정상화, 예. 그다음에 원전에 대한 해외 수출 문제, 예. 그다음에 건설 해외 수출 문제, 예. 방산산업의 해외 수출 문제,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 산업의 하락을 막는 그러한 그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은 예. 과연 그것이 예. 민생하고 국민의 삶하고 뭐가 직결되느냐는 거예요. 많은 수출이 이번에도 1년 동안 500억 불 수출 적자를 본 거예요. 예.
그다음에 물가는 5.1%가 올랐단 말이에요. 물론 이 물가나 고물가나 고금리가 미국발 연준에서 연방준비위원회에서의 영향, 고금리의 폭탄적 그 고금리 영향도 있지만은 예.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민생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뭘 하는가. 지금 그림은 맞죠. 반도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도 뒷받침해 가지고 올려야 된다. 예. 그다음에 우리 국방산업이 이제는 어느 정도 독자적인 자주 국방 상태로 가지고 국방 그 산업 그 부분들을 수출하고 예. 원전도 수출하고 큰 그림은 맞아요. 수출 위주로 수출이 무너지니까. 예. 그런데 과연 이것이 나의 삶에 얼마나 효과를 주느냐, 얼마나 나의 삶에 도움을 주느냐는 예. 국민들은 물가 오름에 직접적인 제가 이번에 청주에 육거리 시장 갔다 왔잖아요. 예. 직접적인 제가 몇 개월 전에 갔던 육거리 시장하고 지금의 육거리 시장의 물가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그만큼 시장대 손님도 없고 예. 또 상인들도 굉장히 힘들어한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와닿는 그 물가는 어떻게 잡을 거냐는 거고. 두 번째는 고금리에 전세 대출을 받든지 담보 대출을 받든지 신용 대출을 받든 이 고금리에 대한 시달리는 게 보통 200만 원 내던 이제 이자가 350만 원, 150만 원 정도 더 올라갔잖아요. 예. 그럼 이 고금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주택 문제도 문재인 정권이 주택값을 올려놔 가지고 청년들의 주택을 구입하겠다는 희망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청년들의 희망사다리라는 것은 직업에 대한 직장에 대한 희망사다리도 있고 예. 교육에 대한 것도 있고 예. 또 결혼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중에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주택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큰 청년의 희망사다리를 이제 문재인 정권이 주택 급속한 인상으로 그래 됐는데 예. 그거에 대한 정확한 대책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예. 자 그러면은 지금 팬데믹 때문에 무너졌던 지금도 750만 자영업이나 소상공인 중에서 팬데믹으로 한 100만이 무너졌다고요. 예. 100만이. 저는 문재인 정권한테 가장 좀 비판적인 부분이 예. 백신이 나오자마자 유럽이나 이런 나라 다 풀어버렸어요. 그때 1년 전에 사실은 이 위드 코로나로 갔어야 됩니다. 지금 남대문 시장에 이 들어보세요. 제 얘기가 굉장히 화제가 된다는 거예요. 좋은 정치인 조은진이가 가장 위드 코로나를 먼저 들고 나온 정치인이다. 이런 얘기가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많이 돌고 있다. 그건 뭐냐 그러면 1년 전에 풀었으면은 그야말로 한계에 와 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100만을 살린 거예요. 100만의 한 가구가 따지면 400만이 되는. 예. 이거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버렸다. 정치방뇨고. 저는 그래서 자, 그 무너졌던 중산층,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복원시킬 거냐. 제도적인 장치로 복원시키고 또 그 지금까지 잘못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어떻게 복원시킬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된다. 예. 이게 민생 문제라는 게 하루 이틀 뭐 말로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학폭 정순심 학폭 터지니까 그 뭐 학폭에 대한 대책 세워와라. 학폭의 대책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어떻게 세웁니까? 이게 사회적인 병리 문제인데 예. 학폭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임시방편적 그냥 국민들 듣기 좋도록 하는 게 아니라 예. 정말 이 3년의 팬데믹 또 위드 코로나 그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문제에 무너졌던 자영업자 중산층을 어떻게 세울 거냐. 또 청년들한테 어떻게 희망을 줄 거냐. 특히 서민들의 삶이 쪼그라드는 서민들의 삶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한 굉장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2년 차에 못하면은 예. 윤석열 정부의 정치개혁은 제가 볼 땐 좀 어렵게 됐다 이래 보는 거고 그다음에 그거를 2년 차 못하게 되면은 이제 민생에 대해서도 등을 돌리게 된다. 예. 중산층 그다음 서민들이 등을 돌리게 되면은 보수 정당의 지지 세력들이 중산층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 소위 말하는 서민계층들이 지지층이 넓다고요. 예. 두껍다고. 여기가 무너지면은요. 윤석열 정부의 다음 총선은 굉장히 암울하다. 민주당이 이재명 그 대표로 민주당이 그냥 간다 저는 그래 보지 않거든요. 예. 아까 말씀대로 분당 사태를 만들든지 예. 제3의 세력이 생기든지 이런 상황이 될 텐데 그런 민생 문제에서 2년 차는 올인하는. 예. 이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민생을 외면한 국힘당, 예. 민심을 외면한 민주당이
바꿔보자고요. 음. 서로 생각을 바꿔보면 하나는 민생에 올인한 국힘당, 그다음에 민주, 자유적인 민주당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은 뭔가 돌파구가 생기지 않겠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귀담아 듬어라. 왜? 예. 벌써 윤석열 정부가 5분의 1 20% 지났어요. 예, 이제 얼마 안 남았 4년 남았긴 했는데. 조금 있으면요. 조금 있으면 이제 임기 이제 중반기가 넘어간다고. 예. 금방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기 동안에 내가 무엇을 큰 걸 뭘 이루겠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예. 국민들 삶에 얼마나 지금 윤석열 정부가 기회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팬데믹의 굉장한 전 세계의 굉장한 어려움을 이제 벗어나는 단계잖아요. 예. 그 벗어나는 단계에서 조금만 민생 챙기고 정책적인 입안을 제대로 하고 여러 가지 머리를 머리를 맞대고 그런 걸 하면은 예. 저는 좋은 결과가 있겠다는 보지만은 지금의 행태로는 안 됩니다. 대구 애국방송님 후원 감사드리고요. 정치의 실패라는 것은 결국에는 민생 실패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민생을 뭐 분리해서 갈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런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 출신이 아니어서 오히려 더 정치에 신선한 접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더 뭐랄까 기존의 정치에 갖고 왔던 피로감을 가져오지 않을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가 뭔가 정치에 골몰하고 정치 과잉이 되다 보니까 협치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민생까지 돌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결국에는 정치의 복원이라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평가들이 있어서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정치 부분만 떼서 정치 인사 부분만 떼서 얘기하면은 예. 우선 귀에 듣기 좋은 얘기, 내가 힘들 때 우리 김건희 여사께서 힘들 때 예. 그래도 지켜준 것이 이 사람들 아니냐. 예. 그래서 소위 말하는 윤핵관 5사람은 이제 정치권에서 예. 윤석열 정부에서 멀리하시라. 예. 두 번째는 검찰 인사 이제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검찰 인사는 하고 싶어도 검찰 내부에 그 법조 개혁, 예. 검찰 개혁을 좀 통해서 본인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가장 잘 아시잖아요. 그런 걸 하시는 게 옳다. 그리고 청와대를 윤석열 대통령이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 청와대에 장제원 예. 의원이 추천한 사람들이 포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정무수석, 그다음에 수석, 시민사회 수석. 시민사회 수석 이런 정치와 직결돼가 있는 이런 수석들에 대한 인사 교체가 좀 필요하겠다. 예. 예.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 끝나면은 예. 어차피 총선이 있으니까 장관 출신들이 빠지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도 좀 더 참신한 인물들을 좀 내세워주면 좋겠다. 물론 인사검증을 거치는 단계가 힘들지만은 예. 사람을 찾아보면 사람이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인재풀이라는 게 예. 어떤 사람을 추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추천하는 사람들이 올바라야 되잖아요. 예. 자기 인맥을 쌓기 위해서 혹은 자기 미래를 위해서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뭐 예를 들어 국토부 장관이라 뭐 안전행정부 장관 지금 이제 바뀌게 되면은 뭐 우선순위가 국토부 안전행정이 뭐 법무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우선순위가 총선 준비를 하면은 뭐 한 7, 8개월 전에 바꿔줘야 되는 상태가 오잖아요. 예. 그래서 제2차 대폭 개각이 필요하다. 그럼 제2차 개각 때는 누가 보더라도 개혁적인 사람들을 좀 같이 가는 게 좋겠다. 예. 개혁 과제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인사가 2차 대폭 개각에서는 필요하겠다. 그러면 전당대회 끝나고 예. 이제 6월 정도 가까이 되면은 개각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음. 그러면 그때는 좀 대폭적인 개각을 통해서 예. 쇄신할 수 있는. 예. 그게 지금까지 1기의 윤석열 정부가 아닌 2기 총선을 대비하고 국민들의 민생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개각 인사. 예.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가 끝나면 누가 대표가 되든 원내대표도 바뀌잖아요. 그렇습니다. 누가 되든지 간에 이제 여야 협상 창구를 맡겨버려라.
정치인들끼리 해라. 예. 그렇게 맡기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다가 뭐 제가 볼 때 공천에는 개입할 거예요. 단지 하나 여야 간의 관계 문제는 예. 이제는 협치 문제 이런 부분들은 그 국민의힘에다가 예. 원내에다가 맡기고 당대표에다가 맡길 필요가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되면은 그게 그 하나의 모티브가 돼 가지고 예. 민생을 챙기는 모습들이 보일 거예요. 음. 민생을 챙기는 모습들이. 그래서 그 민생을 챙기는 모습들이 보이면은 다음 총선은 중간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지만은 예. 2년 차에 제가 얘기했던 지금 한 5가지의 상황들을 예. 하지 못하면은 윤석열 정부는 더더욱 어려운 상태. 예. 지지율의 답보 상태는 그대로 간다. 민주당이요. 제가 분명히 이재명의 민주당을 계속 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 국민의힘 어떻게 할 거냐,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할 거냐. 예. 그 문제는 또 다른 얘기예요. 윤석열 정부가 지금의 정치 그 행태로 예. 지금의 그 권력 그 행태를 가지고는 음. 새로운 민주당에 대항하기는 힘들다 이래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는 것이 그것이 참모들이 해야 될 일 아니냐. 예. 그래서 대대적인 개혁 개각 때 총리 개각도 저는 필요하고 예. 그런 부분들이 뭐 부총리도 출마해야 되니까 음. 총리, 부총리 개각을 통하고 몇 개 장관을 한번 대폭 개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2차 개각이 윤석열 정부의 개혁 과제를 실천하고 민생을 챙길 수 있는 개각으로 가면은 예. 좀 더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죠. 개각 시기가 찌깍찌깍 다가온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총선 국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전당대회 이후에 이제 개각이 다가오게 되겠죠. 또 어떤 인물들이 또 등용이 되는지, 또 어떤 인물들이 또 총선에 나가게 되는지도 지켜볼 일이고, 윤석열 정권 1주년에 대한 평가까지 저희가 좀 함께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공화당 얘기 잠깐 저희가 마지막으로 다뤄볼 게,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그 오세훈 시장 관련 건은 어떻게 좀 잘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제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분노를 했죠. 예예. 왜냐면은 그 박원순 자파시장 때 우리가 재판에서 이겼는 그 성수했는 그 돈을 예. 행정대집행 돈을 1억 5천은 우리가 인정을 했고 예. 1억 1천만 원 성수했는 걸 재심을 걸어 가지고 예. 또 뺏어갔어요. 음. 거기서 첫째 분노한 거고 두 번째는 문재인 정권 때 우리가 광화문에 그 2017년 3월 10일 날 5분 돌아가신 예예. 그분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해달라. 예. 이 문제는요. 솔직히 언론 방송이 너무 불의를 저질렀어요. 2시간 만에 5사람이 돌아갔는데 언론 방송 한 줄도 안 나왔습니다. 지식인들은 비겁했어요. 어떤 지식인도 얘기 안 했죠. 정치인들은요. 정말 역사에 죄를 진 겁니다. 5분이 2시간 만에 돌아가신 걸 어떻게 서울 한복판에서 그것도 헌법재판소 앞에서 돌아가신 걸 묻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화당을 만들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무효고 명예회복을 해야 된다 해서 우리 공화당을 그 당시 적각 석방 만들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오세훈 시장의 문제는 충분히 우리 당원들의 분노나 그런 입장들이 전달이 됐다. 예. 근데 제가 우리 당원들을 설득을 했어요. 예. 뭐냐면은 음. 오세훈 시장의 문제는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예. 알지 않겠 서울시도 이제 알았을 거다. 예. 단지 그 주민들의 피해는 우리도 그것도 간과할 수 없다. 음. 그래서 이 선에서 좀 자제를 해달라. 예. 그렇게 간곡히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예. 예. 또 우리 당원들이 그것을 수용해 주셔서 아, 예. 이제 오세훈 시장 집 앞에서의 음. 그런 그 투쟁은 집회는 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군요. 예, 저희가 뭐 그 업데이트가 안 되신 분이 있을까봐 혹시나 해서 또 여쭤본 내용이고, 정치현안 직설에서 화요일 주제로 저희가 좀 다뤄본 내용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내일인데요. 여러분들의 또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이어서 짚어봤고, 윤석열 정부의 1주년 이제 3월 9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나라로 가고 있는가? 화요일마다 이제 이렇게 조원진 대표 모시고 말씀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께 또 소중한 말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찾아와 주셨는데 일일이 언급을 못 해드렸습니다. 김현수님, 김인환님, 힘내자님, 무궁화님, 투모로우님, 종각역장님, 조래윤님,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더불어서 후원까지 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스픽스를 대표해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치현안 직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